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무역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FOB, CFR 이런 것들이죠. 사실 무역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친숙하지만 무역을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인터컴즈? 이것을 모르고는 절대 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코텀즈라는 거, 정형거래 조건이라는 거,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정리해준 영상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타블렛 PC죠. 타블렛 PC를 중고거래에서 판매하는 상황으로 정형거래 조건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타블렛 PC를 사기 위해 이전에 쓰던 타블렛 PC를 당근으로 매각하는 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직거래입니다. 자, 직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결정돼야 되는 건 뭡니까? 거래 장소입니다. 저는 거래 장소를 저희 사무실이 있는 병점역 1번 출구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병점역 1번 출구까지 갑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이제 돈을 가지고 병점역 1번 출구로 오죠. 그리고 싹 이렇게 눈빛 교환을 한 다음에 당근이세요? 당근. 저도. 이 거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병점역 1번 출구까지 거래 물품인 타블렛 PC를 잘 가져가고 구매자는 병점역 1번 출구 와서 이걸 잘 받아가면 거래는 아름답게 종료됩니다.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제가 병점역 1번 출구까지 가져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카페 가서 좀 쉬었습니다. 카페 가서 쉬면서 이제 커피를 좀 마시고 다시 병점역 1번 출구까지 가야지 라고 갔어요. 가서 당근이시죠? 타블렛 PC? 오케이. 자, 돈. 물건? 물건? 이게 어디 갔지? 잃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존재했던 물건이 없어진 거죠. 물품 매매 계약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사고의 유형, 그 계약 물품의 로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멸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제 무역 실무에서는 멸실이라는 번역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거래 장소까지 갔어요. 이 거래 장소는 물품의 인도 장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간에 오다가 잃어버린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역은 약간 뻔뻔해야 되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블렛 PC 구매로 온 분이죠? 일단 돈부터 줘요. 물건? 그거 있었는데 지금 없다? 왜 없는 줄 알아? 내가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는 그 물건 가지고 있었거든? 하지만 여기 와보니까 없다라는 건 누구 책임은 너 때문이 아니냐. 네가 우리 집까지 물건을 가지러 왔었으면 나는 우리 집에서 돈 받고 물건을 내줄 수가 있었을 텐데 네가 괜히 여기 병점 1번 출구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가져오다가 물건을 잃어버렸으니까 몰라, 돈 내라. 어차피 너랑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잃어버릴 일도 없어서 너 때문에 잃어버리니까 빨리 돈 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무역인입니다. 하지만 이거 어처구니가 없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자, 사고의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품은 존재하지만 파손된 상태인가? 우리는 이것을 데미지라고 하고 훼손 또는 손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손상이라는 번역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당근이시죠? 타블렛 PC 거래하러 오셨죠? 여기 있습니다. 뭐야? 이거 액정이 다 나갔는데 이런 말 없었잖아. 액정 나가고 나 안 사요. 뭐 안 산다고? 내가 집에서 나올 땐 이거 멀쩡했거든? 여기까지 가져오다가 떨어뜨려서 파손이 난 거 아니냐? 애초에 네가 우리 집으로 될까요? 안 되죠. 이렇게 로스와 데미지,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리스크, 위험이라고 하고요. 거래 장소, 인도 장소인 병점역 1번 출구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판매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즉 무역거래라고 하면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 장소까지는 멀쩡한 물품을 가져갈 책임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알고 있습니까? 인도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인도 이전에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도인, 즉 판매자가 부담하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하지만 이 상식이 항상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식과 다른 일은 늘상 발생해 우리는 어설프게 상식만 안 다음에 인도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인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구나. 이것만 알면은 인간관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혼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파. 친한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너 지금 어디야? 뭐 아프다고? 내가 죽이랑 약이랑 다 사가지고 갈 테니까 너 거기서 기다려 라고 해서 친구가 죽이랑 약을 사다 준다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막 우르르 쾅쾅쾅쾅 하면서 막 폭풍우가 내리든 막 번개가 치던 이제 그런 날이었습니다. 대부분 일본 영화가 좀 그래요. 일본 영화가 막 배경이 깔리면서 기다려 내가 간다 막 이러면서 막 죽이랑 약을 사들고 막 번개 치는데 막 폭풍우를 뚫고 막 굴르면서 뭐 이마 다 까지고 그러면서 막 피 이렇게 나면서 도착을 했어요. 친구야 나 왔어. 내가 죽이랑 약을 사들고 왔어. 근데 이 죽이랑 약이 봉다리 다 터져가지고 다 없어진 거야. 여러분들은 이 폭풍우를 뚫고 죽이랑 약을 사가지고 오려고 시도했던 그 친구한테 죽과 약값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친구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가 여기까지 와준 건 고마운데 인도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이기 때문에 나는 주가과 약값을 줄 수가 없으니까 잠깐 쉬었다 너 집에 가고 가다가 병원도 들렸다가 라고 하면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과연 이것을 상식이랑 관행이 아닌 그런 규칙, 룰, 법으로 규정할 수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정형거래 조건은 대표적으로 인코텀즈라고 하여서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에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걸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직거래에서조차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확장해 볼까요? 우편거래, 택배거래라고 하면은요. 자, 우리가 서로 멀어가지고 저는 이것을 택배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택배 맡길 때는 멀쩡했는데 이게 택배 기사님이 이렇게 배송 중에 파손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한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는 열어봤더니 막 파손이 돼 있죠. 그럼 이제 구매자는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가 그 타블렛 PC 구매한 사람인데 열어봤더니 파손이 되어 있다. 액정 다 깨져 있다. 이거 잘못 보내니까 내 돈 돌려달라고 분명히 구매자는 말하겠죠. 그럼 저는 뭐라고 하랍니까? 그래요? 나는 책임 없다. 난 분명 보낼 때 멀쩡했다. 택배 기사님이랑 얘기해서 보상을 받던지 하십시오. 우편거래, 택배거래만 되더라도 택배 배송 중에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은 누가 책임지느냐? 즉 판매자는 인도를 했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구매자는 아직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겠죠. 이게 늘상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국제거래로 가면 더 심각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로 물건을 보낸다라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우리 직거래를 합시다. 그럼 중간이 어디지?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 3번 게이트쯤 되겠네라고 해서 그 공항 나가면 웰컴하면서 문이 열리잖아요. 입국 신고 끝나면. 거기서 물건 누구만 주고 빠지고 이럴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물건을 보내면 이게 인천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도 한 번에 안 갑니다. 어디 미국이나 뭐 스페인 들렸다가 뭐 남미로 바로 가겠죠. 그 사이에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국제거래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과연 매도인이 책임지느냐 매수인이 책임지느냐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도인이 운송원한테 물건을 넘겨주면 운송인이 운송을 통해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운송한테 넘겨주는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됐다고 생각할 것이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아니다. 내가 운송할 때 받는 시점 요때가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합의해야 됩니다.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 거래만 하더라도요. 원래 직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택배 거래 합시다 라고 하면 뭘 합의해야 됩니까? 택배비 네가 낼래 내가 낼래. 뭐 내가 낸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택배로 보내줄까? 조금 느리지만 반값 택배로 보내줄까? 이게 국제 거래가 되면 더 심각한 게 이게 운송 비용이잖아요. 운송 비용이 물품 가격보다 더 비쌀 때 있거든요. 운송 비용은 네가 낼래 내가 낼래. 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럼 보험은 네가 가입할래 내가 가입할래? 이게 국제 거래가 되면 물건을 보낼 때는 수출 통관을 하고 물건을 받을 때는 수입 통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출 통과는 누가 할래? 수입 통과는 누가 할래? 이런 것들을 싹 다 정해야 됩니다. 그럼 그걸 그때그때 우리가 이렇게 운송인을 껴서 국제거래를 하는데 인도 장소는 여기로 합시다. 뭐 비용은 뭐 네가 내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하나하나 합의할 수 있으니까 국내 거래에서조차 이걸 합의를 안 하는데 국제 거래에서 합의하기는 훨씬 더 힘들겠죠. 그래서 나온 게 합의된 약자입니다. 야,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FOB로 하자 라고 하면 뭐예요? 보낼 때만 물품이 멀쩡하면 됩니다. 물건을 보내는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운송 비용은 매수인이 냅니다. 그리고 수출 통관은 각자 합니다. 매도인이 수출 통관하고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합니다. 이렇게 합의된 약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CFR로 합시다 라고 하면은 매도인은 보낼 때만 멀쩡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비용까지 냅니다. 그리고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은 각자 합니다. 매도인이 수출 통관하고 매수인이 수입 통관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다 배울 거니까 지금은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우리 그러지 말고 DDP로 합시다 라고 하면 저기 그 서울 거기 그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아니에요. 딜리버드 듀티 페이드라는 겁니다. 우리 DDP로 합시다 라고 하면은 매도인은 도착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즉 도착하는 시점이 인도 장소가 되는 거고 도착하는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매도인이 수출 통관뿐만이 아닌 수입 통관까지 합니다. 이런 합의된 약어를 뭐라고 합니까? 뭐 대표적으로 FOB, 뭐 CFR, 뭐 CIF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합의된 약어를 트레이드 텀즈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정형거래 조건이 나왔으면 이런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하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룰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예전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하는 규칙,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영국입니다.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옛날 얘기죠. 초위계 국가 영국이 이런 모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금융에 대한 규칙, 무역에 대한 규칙 이런 것들 다 영국이 만들었어요. 영국이 만들면 써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거야. 영국을 되게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조금만 더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영국을 흉내내면서 어떻게든 영국이 가진 전통과 문화를 다 뺏어오려는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어디라고 하죠? 양키의 나라 미국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미국은 영국에 대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노벨상 수상자 숫자에서도 이미 미국이 영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미국이 영국한테 뭐 무역에 대한 패권, 금융에 대한 패권 모든 걸 다 가져왔지만 뭐 기축통화까지 통화에 대한 패권, 기축통화까지 다 가져왔죠. 패권 국가가 됐지만 그런 미국이 영국 앞에선 절대 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평생 가도 가질 수 없는 거,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전통과 역사예요. 어찌됐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굉장히 나라로서는 신상,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곰이나 호랑이가 동굴 가서 마늘을 먹었던 그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역사는 참으로 짧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요 영국한테는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영국, 미국, 뭐 영미법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퉁치려고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참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영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미국이 말합니다. 야, 그 정형거래 조건 있잖아. 야, 근데 그 정형거래 조건 해석하는데 왜 그거를 영국식으로 해석해야 되지? 미국은 미국식으로 해석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그 대외적인 이유는 영국은 섬나라이고 미국은 대륙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형거래 조건의 그 해석을 영국식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FOB가 free on 보드인데 이것을 섬나라인 영국에 해석하다 보니까 이 보드는 섬나라인 영국의 입장에서는 배가 되는 거예요. 즉 배 위에 올려놓은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야, 이 보드는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항공기죠. 그리고 그 육상 운송수단 트럭이나 기차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보드를 배로만 한정하느냐? 야, 정형거래 조건을 영국식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섬나라 기준으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미국은 미국식으로 해석하기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개판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국제 규칙은 다 영국식만 따라가면 됐거든요. 이제는 어떤 국제 거래할 때 영국식이야?
혹시 미국식이야? 오래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국제협약, 국제규칙입니다. 예전엔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전 세계를 영국이 지배하고 있고 영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됐으니까. 하지만 미국이 나서 우리는 영국식을 따라가지 않겠다. 대외적인 이유는 섬나라와 대륙국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고, 실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영국에 대한 컴플렉스, 그리고 영국 지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통일된 국제규칙이라는 게 나오면서 우리는 또 국제규칙, 국제협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국제협약이나 국제규칙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영국식으로 평화롭게 사용할 텐데, 미국만 가만히 있으면 전 세계가 평화롭다라는 미국의 유명한 격언, 영어로 뭐라고 하죠? 양키 고 홈이라고 합니다. 그냥 미국만 집에 가면 돼요. 미국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찌됐건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정형거래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영국식이 아니라 미국식으로 해석하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니까, 그럼 이제 뭐예요? 다른 나라를 또 뭔데 미국이 미국식으로 해석해? 그럼 우리도 우리식으로 해석해야지. 개판이 된 겁니다. 정형거래 조건이 왜 나왔어요? 거래를 편히 하자고 나왔는데 그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이제 국가마다 달라지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 거야. 그래서 누가 나섰습니까? 무역에 있어 가장 중립적인 집단 ICC, 인터내셔널 챔버 오브 커머스.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국제상업회의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업회의소 대신 상공회의소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상공회의소가 있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빵상공회의소가 서울에 있죠. 우리는 그걸 대한상공회의소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지역마다 상공회의소, 상업회의소가 하나씩 있고, 그 나라를 대빵하는 상공회의소가 있고, 그럼 나라를 대빵하는 상공회의소, 상업회의소들끼리 합쳐서 또 대빵을 뽑죠. 그 대빵이 국제상업회의소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내볼게요. 저를 보면은요, 고향이 어디로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요. 정재환? 우아하게 아침에 바게트를 먹으면서 출근을 하는 약간 파리지앵의 느낌도 좀 있... 자, 트레이드 텀즈 정형거래 조건이 나왔죠. 그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뭐 영국식도 있고 미국식도 있고 많은데, 자, 그럼 ICC가 하는 일은 뭐예요? ICC가 해석 기준을 만들어 주겠다. 자, 그래서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하는 통일된 기준을 ICC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ICC가 만든 그 기준을 뭐라고 해요? 인코텀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인코텀즈라고 하기 때문에, 즉 인터컴즈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뭐 FOB가 정형거래 조건이고 정형거래 조건이 인코텀즈인가요? 그렇게 말하면 맞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 게, FOB, CFR, CIF 같은 이렇게 거래를 편히 하자고 세 개의 약어로 만들어진 것이 정형거래 조건이고요. 그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영국식도 있고 미국식도 있고 참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ICC의 인코텀즈식이 있고요. 즉 인코텀즈 그 자체로 정형거래 조건이 아닙니다.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하는 수많은 기준 중 인코텀즈가 있을 뿐이고요. 지금은 인코텀즈의 이용률이 99.9%입니다. 왜 100%가 아니고 99.9%냐? 0.1%는요, 자기들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게 인코텀즈인지도 모르고 이미 인코텀즈에 체화된 거야. 그래서 실제 100% 인코텀즈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코텀즈는 언제 나왔습니까? 1936년 제정이 되어서 뭐 인코텀즈 1936, 인코텀즈 1953, 인코텀즈 1967, 인코텀즈 1976, 인코텀즈 1980 이렇게 말하다가, 야, 그래도 인코텀즈가 이쯤 되면 전 세계에서 다 같이 사용하는데 뒤에 숫자가 더러워서 쓰겠냐? 그래서 80, 90, 2000, 2010, 2020 뭘 알 수가 있어요? 이제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0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자, 그럼 다음 버전은 언제 나올 거예요? 2030에 나오겠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ICC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민간단체일 뿐이죠. 그런 민간단체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규칙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이 나왔다라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코텀즈가 2020이 나왔지만 어떤 기업은 야, 우리는 인코텀즈 2010을 여전히 잘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인코텀즈 2010으로 할래. 그래도 되고요. 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FOB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인코텀즈 1980 쓰고 있으니까 1980 버전 계속 쓸래? 이거 가능합니다. 최신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최신 버전을 쓸 필요가 없어.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요, 2000 버전도 참 많이 쓰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DDU라는 걸 봤다. DDU가 인코텀즈 2000에 존재했던 거고요. 이게 2010으로 넘어오면서 DAP가 되었고 2020에서도 여전히 DAP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2010이나 2020을 쓰는 회사는 DAP라고 하고요. DDU라고 말하면 2000 버전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코텀즈는 개정이 됐다라고 해서 반드시 최신 버전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인코텀즈가 있다라고 해서 정형거래 조건을 반드시 인코텀즈로 해석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우리 FOB로 업무할까? 그래, FOB? 근데 그 FOB 해석은 영국식으로 할까? 미국식으로 할까? 야, 그러지 말고 인코텀즈식으로 해석을 하자. 그래, 인코텀즈? 근데 인코텀즈는 버전이 많은데 뭐 최신 버전 쓸까? 언제 버전 쓸까? 야, 근데 2020은 우리 잘 모르니까 뭐 2010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정형거래 조건을 명시하고 뒤에 인코텀즈 어떤 버전이 적용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인코텀즈가 강제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ICC가 참 많은 국제규칙을 만드는데 ICC가 만든 국제규칙 중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게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코텀즈고요. 두 번째가 업무를 하다 보면 결제할 때 반드시 한 번쯤은 신용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 신용장을 해석하는 통일 규칙 UCP 600. UCP죠? UCP도 ICC가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FOB, CFR, CIF 같은 정형거래 조건이 나왔고, 그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 인코텀즈가 나왔고, 그리고 인코텀즈는 현재 2020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고, 인코텀즈 2020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EXW부터 DDP까지 11개의 정형거래 조건에 대해 해석을 규정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정형거래 조건 하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가 다 뭐예요? 인도 장소는 어디인지. 왜냐면 인도 장소에서 위험이 이전되니까요. 그리고 운송 계약 누가 체결하고 운송 비용 누가 낼 건지, 보험에는 누가 가입할 건지,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은 누가 할 것인지. 자,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형거래 조건, 그리고 그 정형거래 조건을 해석하고 있는 통일규칙 인코텀즈.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인코텀즈 없이는 운송도 안 되고 결제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도 계약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무역 업무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 2가지만 꼽자라고 하면 운송의 비해, 그리고 정형거래 조건의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와 비해를 모르고는 무역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본격적으로 이런 규칙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